반갑습니다. 정정유 시장 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는데 어 특별히 이제 그 어떤 방향을 주장하는 분들, 뭐 상방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방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 방향과 다른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큰 변동 없이 행보를 하게 되는 그런 쪽에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횡보를 하는 거, 그리고 멀쩡한 저평가주들은 이렇게 올라갈 거고 카카오를 비롯한 이런 거품주들은 이제 내려올 거고, 이래서 이제 나중에 시장이 요 올라가는 비중이 커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얘들은 이제 더 지수가 올라가고, 얘들이 지수를 견인을 하고 얘들은 안 올라가서 옆으로 계속 기는 요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긴 횡보 후에, 그러면 이 종목을 사면 이제 지금부터 사면 괜찮을 거고, 이런 종목들은 사면 큰일 날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사야 될 때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 정리하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런 유연한 대응, 비중 조절을 통해서 요 변동성이 낮아지고 옆으로 기어가는 이 흐름 속에서도 대응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그런 부분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계속 대응을 해 나가면서, 시장에서 대응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적응을 하고, 그리고 그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고 이겨 나가면서 좀 더 개선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토대가 될 거고, 뭐 항상 그렇지만 시장은 우리나라 경제보다는 전망이 좋습니다. 해외 매출 90%나 되니까 국내 경제가 망해도 기업들만큼은 멀쩡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면 이게 길게 봐서 될 문제인가라는 부분도 해소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이렇고, 앞으로 이제 미국 금리 정책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미국에서 지금 파월이 입장을 가지는 게, 과거에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리던 그 연준 의장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우리나라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볼커라는 그 연준 의장, 80년부터 이 사람은 의장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물가가 치솟으면서 이걸 이제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습니다. 그럼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시장을 예측을 한다면, 미국의 금리 정책을 예측을 하고 그걸 토대로 이제 시장을 예측을 하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제 1980년대 상황과 2022년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라는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본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파월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미국 연준의 입장은 물가 잡을 때까지 뺨을 치겠다. 이게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시장이 망가지면 연준이 도와주겠지,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그동안의 하락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게 앞에 있었던 일보다는 훨씬 충격을 덜 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이 금리를 4.5%까지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5%까지 올릴 수 있다. 이제는 0%에서 4.5% 올라올 때까지의 과정, 지금 4.5%는 아니지만 이미 예고가 됐기 때문에 4.5%는 다름이 없습니다. 시장이 반영하는 건. 여기서 0.5%가 더 오른다고 시장이 더 망가져야 되느냐? 이건 아닐 거다라고 보고 이제 가는 거고. 예,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1980년 당시에 오일 쇼크로 인해서 전 세계 물가가 오르던 시기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때는 오일 쇼크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1945년 이후 전쟁이 끝나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습니다. 요 베이비붐 세대가 있어가지고 요 베이비붐 세대에 또 베이비붐 세대가 나온, 그때만 해도 텀이 짧았으니까. 예,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구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경제 상태였다. 인구 구조도 좋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때 당시에 경험한 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본 기억으로는 한 10% 정도 되는 금리를
17%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닐 거고 대략 한 이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많이 올렸을 때가 19.1%까지 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요 당시에 금리는 9% 정도 됐을 거고. 그래서 9%를 19%까지 올리면서 이거는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는 흐릿하게 기억하고 있는 대충 이 정도일 것이다고 실질적인 데이터는 이 정도 될 건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처음에는 꺾이긴 했는데 그래도 결국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그 기대 심리를 꺾는 부분. 그 기대 심리를 꺾는 부분 때문에 29.1%에서 금리를 내리기는 했지만 이전 금리 수준까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금리 수준까지 돌아가는데 걸린 시간이 2년입니다. 강도 높게 하니까 2년 정도 걸리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3조 호황을 누렸고 미국은 경기 침체가 심화되다 보니까 1985년에 이제 일본하고 독일의 삥을 뜯으면서 견뎌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 이 구조를 바탕으로 지금을 예측을 해보면 지금 고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금리 인상 전에도 이미 미국이 9%의 금리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0% 연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이전에 보면 그러면 인상폭 자체는 10%입니다. 인상폭 자체가 10%인데 요 당시의 전략이 뭐였냐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금리를 통해서 수요를 그냥 뭉개버리자. 자, 그러면 지금은 인구 구조상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금리를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 고점을 9.1%로 보고 이거보다 낮은 금리가 한계일 것이다. 그러면 과거에 보면 이제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한 4%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낮은 수준을 해야 아마 이 정도로 낮은 수준을 해야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한계치가 5%다. 거의 뭐 끝났다라고 봅니다. 지금 금리 인상을 여기서 중단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고된 거 이상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1980년 당시에 그 인구 구조가 좋고 그리고 플라자 합의로 일본, 독일 두드려 패고 저환율에 기반한 수출 주도 산업 육성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리고 미국은 뭐 농업도 굉장히 발달해 있고 자원도 나고 뭐 아주 거의 뭐 완벽하다시피 한 이런 경제 구도 속에서도 두 번의 아주 큰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경기 침체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1980년대처럼 가면 안 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정부 부채. 당시에는 정부 부채가 30% 정도였고 지금 120%입니다. 미국이. 이거보다 더 높아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과거처럼 정책을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경기 침체인데 이 경기 침체는 개념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그냥 인구 구조상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이 경기 침체를 스스로 야기를 할 만큼의 어떤 여유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의 입장은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일 때까지 두드려 패겠다. 그리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기간이 당시 1년이었고 그러면 지금은 3월부터 급격하게 올렸으니까 1년 정도 보면 내년 3월 금리 자체는 이때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3.25%에서 0.75 올리면 4 그리고 0.5 올리면 4.5 그리고 내년 3월 이전에 한 번 더 올린다 뭐 4.75 두 번 올려도 5 뭐 이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즉 가속도 자체는 줄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생각하시면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지금 4.5% 수준입니다. 미국보다는 굉장히 양호한데 이게 제조업 강국의 장점입니다. 그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가격이 오를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생산을 많이 하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 생각보다. 그럼 미국이 지금 9.1% 찍고
8%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데 미국이 만약에 이게 금리 인상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한 6%가 됐다. 그리고 이 수순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제 2%대의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 미국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설사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의 바닥이고 반등은 내년에 나올 것이다. 2024년에는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시장을 보는 게 아마 맞을 거고, 당장 이제 그러면 당장 횡보. 나중에는 올라갈 것이다. 근데 횡보하는 기간 동안 저평가된 종목들은 좋아지고 올라가는 기간 동안 더 좋아질 것이고, 반대로 거품이 낀 종목들은 내려갈 것이고 좋아지는 기간에도 옆으로 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뭐 거의 자면서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필름 끊긴 것처럼 지금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취중 진담이라고 했듯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어느 때보다 진정성이 컸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뭐 그냥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제 사고가 굳어져 가지고 피로감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어제 녹화는 좀 소홀했는데, 오늘 지금 시장이 재미없고 꼴도 보기 싫은데 제가 30분, 40분 떠들면 뭐 저렇게 떠들 게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필요한 것만 하는데, 필요한 것만 하다 보면 30분인데 확실히 이제 시장이 하락하니까 언급할 부분이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뭘 보냐면 저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전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에 지금 현재 물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주변에. 네, 그리고 이 물린 거의 핵심은 뭐냐면 잘 모른다라는, 그게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면 옛날 생각만 하면, 옛날에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중공업 시절에 14만 6천원, 6,500원인데 이게 이제 유상증자나 이런 걸로 권리락이 생겨서 그렇지 그 당시 19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19만 원까지 찍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19만 원에서 2천 원이 됐으니까 안 오르고 지가 100이겠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점에서 한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그럼 저점에서 10배 이상 올랐으면 여기서 먹어봤자 뭐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거 하나랑 두 번째, 주식 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발행 주식 수가 과거에는 얼마였냐면 1억 2,974만 주 정도. 그리고 지금은 얼마 정도 됐냐면 5억 4,083억입니다. 그 주식 수가 거의 4배 이상, 거의 4배입니다. 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쌀 때 주식이. 쌀 때 4배 정도 늘어났으니까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던질 사람들이 한 8배 정도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거고 버티다가 결국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원전 사업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든 항상 문제가 뭐냐면 수급이 문제입니다. 제가 중소형주 중에서 그냥 막 고르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 중에서 대기업하고 거래하는 그런 회사를 고릅니다. 종목을. 작은 종목을 고를 때는. 왜냐면 대기업에서 돈 떼먹을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근데 이상한데 납품을 했다가 대금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자원봉사하는 거고 회사는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밤새 그냥 안녕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이번 그 원전 관련된 수주, 이게 이제 각국의 에너지 정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원전을 태워서 그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받아서 가져가는 이 방식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자금을 대여를 해서 원전을 짓고, 해외에
그리고 해외 정부는 여기서 전기를 사고 그 해당되는 국가의 정부는 그럼 전기 판매 대금을 받아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요런 구조가 되면 괜찮습니다. 굳이 뭐 그쪽 나라도 큰돈 안 들고 그리고 분할해서 받긴 하지만 그런 걸 금융으로 이제 해결을 볼 수 있고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원전 수출도 굉장히 유리해질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심을 받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에 이만큼 가까운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1조 원대를 다시 회복을 할 것인데 과거에는 영업이익 1조 원인데 와 시가총액이 왜 이렇게 낮아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영업이익이 1조 원이지만 시가총액도 9조 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9조 원입니다. 주식수가 많이 늘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가 아닙니다. 수주해가지고 실적이 확실히 잘 나오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4년이 걸립니다. 그 전에 시장이 좋으면 같이 올라가겠지만 시장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인으로 봤을 때는 얘는 뭐 기술적 반등 나오고 다시 기어가는 이게 거의 수순이지 않을까. 다만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원전 해외 수출이 장기간의 먹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는 조금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소형주 중에서 급등한 종목이 이제 태양금속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는데, 태양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나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전방 산업인 자동차가 호황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호황인 상태에서 뭐 부품주가 망가져봤자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 호황이 그 태양금속에 대한 반등을 야기를 했다. 이런 접근이 맞을 것 같고 시장이 아주 망가지기 전에 보면 거래가 활발하고 뭔가가 이루어지려고 하던 시기에 이런 하락이 나오고 뭐 회복을 하는 이 하락에서 이제 태양금속 언급하는 게 태양금속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 이 태양금속의 요 자리 태양금속의 전저점이라고 하면 이 정도 잡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보편적인 걸 잡으면 한 이 정도? 이 정도 잡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게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럼 전저점 공략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여기서 샀다. 깨고 내려가면 더 사고 해서 평단가 여기 맞추고 오늘 같은 날 올라가면 정리를 하는 이런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전저점에서 만약에 바로 반등이 나오면 그대로 먹는 거고 떨어지면 이렇게 타서 간다. 왜냐면 이 회복해서 찍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태양금속은 전저점 깨고 내려갔다고 회복하는 그 수순에서 나온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저점 공략에 대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머리에 새기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강 IRI도 보면 오늘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 바닥권에서 이제 반응이 나오는 종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매매로 눈물을 머금고 팔았다가 아니면 반대매매 직전에 반대매매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가 이런 구조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고 그 수량들이 이제 시장에서 하락이 멈추고 반응을 하게 되면 그러면 또 막 추격을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라서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고 그 반등 이후에 다시 가라앉게 되는 건 개인끼리 치고박으면 똑같은 또 흐름이 나오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강 IRI도 조금 그런 낙폭 과대했다는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비교적 크게 떨어진 게 XQ인데 이 XQ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이제 추세가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아직 200억대고 그래서 분명히 이제 관심을 받을 만한 시기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걸 수순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낙폭이 6%나 되지만 뭔가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급등 패턴으로 가서 흐름을 찢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밀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에너지를 더 축적하고 가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에너지 모아서 가는 쪽으로 조금 더 가는 확률로만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코아스
코아스도 비슷한 관점입니다. 요 자리. 만약에 반등하면 보편적인 자리라 해도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940원까지는 반등의 어떤 여력이 있을 것이다. 코아스는 지금 시총 244억이라서 뭐 여기서 더 떨어져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오늘 국방기술연구원, 기술품질원, 예, 연구원이 아니고, 예, 거기에 이제 관계자분 그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방산주들의 수주 자체는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질인 건 맞고, 예, 그게 이제 그 양질의 수주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도 맞고, 그러면 그 하나그룹 하나를 보면 요 방산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됐다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봤을 때는 저기 이걸 봤을 때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방산에 대한 반응이 지주사한테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이제 역시 기세가 한번 꺾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그 활력을 띠고. 예, 근데 큰 틀에서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방산 쪽은 자금을 이유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요 방산의 그 규모, 수출 해외 시장에서 방산 업체가 성공하려면 적어도 매출이 10조 원 정도는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매출이 한 7조 원대. 그래서 하나그룹에서 지금 다른 방산업체랑 이렇게 엮어가지고 합병을 하려고 하는 게 방산업체가 수출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런다. 아니, 수출 시장에서 최소한의 어떤 매출을 확보하려고 그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의 방산 계열사들이 합병하는 것은 다른 부분보다 수출을 위한 게 크다. 그러면 앞으로 수출 쪽으로 좀 기대를 할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미 다 드러난 거 외에도 앞으로 지속적인 수주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제 주가로 봤을 때는 이미 고평가 상태라서 그렇게 매력이 크진 않습니다. 예, 그런 걸 감안해서 그리고 한번 시세가 났으니까 대형주에서 이 정도 시세 나면 뭐 한동안 재미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합병 이후에 이제 장기적인 어떤 경쟁력 강화 그리고 워낙 약세 구도에서 수출을 한다는 부분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작은 종목 마지막으로 캐스텍 코리아. 캐스텍 코리아 상한가 가고 조정받고 357로 봤을 때 뭐 357로 하단을 깨지 않았으니까 약간은 더 좋은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캐스텍 코리아 관건이라고 한다면 이 실적인데 이건 실적이 흑자가 난다면 아마 거의 한 3배는 오를 겁니다. 이게 흑자가 안 나서 문제지. 그러면 흑자가 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요 민간 쪽 캐스텍은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다. 이런 게 일반적인 평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분야니까 그냥 귀 동량으로 듣다 보면 다만 이제 저평가의 시총이 너무 싸니까 한 번쯤 반응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켜보는 거고 오늘까지 하면 기술적인 흐름 자체는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냐 아래냐인데 뭐 지금까지 흘러내린 걸 봤을 때는 아래보다는 위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재미삼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